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이제 평가단이 벌써 21회 왔네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계산 문제까지 해서 핵심 이론 과정과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21회 평가단 문제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된 지문들을 제가 문제로 출제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기출 문제를 반영한 응용 문제로 평가단 문제를 구성했고, 계속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 가서 우리 문제풀이를 꾸준히 계속했을 때 분명히 합격한 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합격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평가단 문제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라요. 자, 총론에서 1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했네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활동, 인간이 행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 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 가장 중요한 최우선 원칙이 능률성의 원칙이죠.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기타 등등 있지만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잘하자. 능률적으로 잘하자, 효율적으로 잘하자. 단어의 뜻을 좀 풀어본다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자는 게 잘하자라는 게 능률성, 효율성이죠. 자, 소유 활동에 있어서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최유효 이용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삼죠.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마음대로 방치하거나 놀리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하자가 이게 잘하자라는 능률성의 원칙이고, 여기에 만약에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거래 질서 확립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소유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짝 지어져야 되고, 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자, 부동산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다면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응용하는 응용과학이죠.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 우리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이 학제적을 시스템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쉽게 풀어 쓰면 종합적이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접근하자. 한 어떤 측면에 부동산학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경제, 기술, 여러 행태 과학적 이론들을 종합해서 시스템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취하는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제적이라는 표현을 종합적이라는 얘기, 시스템적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 거고, 일단 모르겠다라면 패스해서 스킵해서 다음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은 자기 이윤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면서 부동산학을 접근한다라는 건 이건 행태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랬죠.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건 뭔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 결정. 물론 이제 금융 결정, 개발 결정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라는 건 왜 하냐 생각한다면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 지출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것은 의사결정식 접근이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놔야죠. 의사결정식 접근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4번이 틀렸고, 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도 하니까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이다, 순수과학이다 할 수 없고, 기초과학도 아니고 순수과학도 아니고 이걸 응용과학이다라고 얘기하죠.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얘기는 자연과학이다, 기초과학이다, 순수과학이다 이런 말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자연과학도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도 부동산학과 관련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놔야죠. 자, 두 번째,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네요. 자,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관련 서비스는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니까 부동산 관리업이 포함되고 관리업, 그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라는 건 사실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는 것을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중개업도 서비스죠. 자문업, 상담, 컨설팅은 얘기해요. 자문도 서비스고 평가업도 서비스예요. 누가 감정평가를 요구한다면 그 을에 의해서 수행하는 일이니까 중개업에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 자문, 평가업을 이걸 기타 우리가 서비스업이라 하고 그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애프터 서비스가 사후 관리니까 서비스의 관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이 중개, 자문, 평가업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업에 자 이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의 관리업이 우리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관리업에 해당되냐라고 했을 때 이 관리업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여기에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은 포함되나 기타 부동산,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기타 부동산은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니까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면 여기에 관리업이 나왔고 관리업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관리업에 해당되지만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나머지 중개, 자문, 평가업인데 중개업,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문업, 컨설팅을 얘기하죠. 상담, 투자 자문업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감정평가, 평가업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건 5번. 자, 관리업의 기타 부동산, 기타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꼭 기억해놔야죠. 자, 3번에 부동산 개념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 무조건이 아니라 무한대가 아니라 입체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면 3차원 공간이라 하고 3차원 공간의 의미는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 보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입체 공간 3차원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면 자, 이 토지 소유권은 지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공중에 대한 것, 지하에 대한 권리까지 인정하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영향을 미친다. 상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상하에 미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걸 입체 공간, 3차원 공간이라 그러죠. 물론 여기에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무한대가 아니라 자, 여기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이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까지만 인정되고 이 한계심도 이걸 지하에서 한계심도란데 이 이하는 정부 거고 이 이상도 정부 거지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공적 공중권, 공적 지하권이라 하죠. 이렇게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입체 공간에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고. 자, 그럼 나머지 틀린 걸 한번 살펴봐야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개념에서 경제적 개념 5가지 외워야죠.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그래서 생산 요소, 생산재,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만 자연은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있죠. 그래서 2번은 얘가 들어가서 틀렸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자,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오면 어떤 지문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를 얘기하냐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 대상에 인식될 때 자, 부동산 활동에서 대표적인 건 거래 활동이죠. 거래.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인식될 때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건물을 하나로 이루는 말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자, 토지의 지하권에는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죠. 이건 광업법에서 인정하는 거지 소유권에 해당되진 않고 석탄, 석유는 땅 주인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광업법을 따라야 되고 자, 지하수는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얘에 대해서는 맞지만 얘에 대해서는 틀린 얘기네요.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죠.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위치, 공간, 자연, 환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물리적, 기술적 개념을 얘기하는데, 자, 부동산 활동의 대상에 무형적 측면이 아니라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유형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건 1번 이렇게 되고, 자, 4번에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나왔네요. 자, 제거하여도, 분리하여도 역시 이 지문이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정착물로 보고, 정착물이라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법률적 측면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붙어져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뭔가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거했을 때, 떼어냈을 때 건물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 보니까 건물의 기능 효용에 손실이 없대요. 떨어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그렇게 부착된 물건은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떨어졌다라면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야.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이걸 정착물로 보겠다.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라고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특정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서 건물에 부착되었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물건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간주된다라고 봐야 되고,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 이건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이 맞아요. 다만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종속정착물이라고 보는 거죠. 종속정착물이고 정착물이 맞죠. 자, 나무는 다 정착물이에요. 다만 하나,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는 임시로 심어놓은 거니까 이건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나무 중에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건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수목만 정착물로 보지 않고 나머지는 정착물로 보는 거죠. 나무 중에 한번 분류해보죠.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된 나무를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냥 알아서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은 모두 다 정착물이에요. 알아서 자라는 나무는 이거예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들은 다 정착물인데 얘는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정착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리된 토지 소유권과 나눠진 독립된 정착물, 독립정착물이고 얘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종속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 자, 그런데 둘 다 정착물이니까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로 취급한다가 돼야 되나요? 취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착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맞죠? 독립정착물.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 독립정착물이 임목,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경작물은 독립정착물이죠. 땅 주인과 별도로 이렇게 정착물의 소유권 인정되는 거. 독립정착물 4가지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 임목,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임차인이 건물에 정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될 수 있다. 정착물로 취급해야 되니까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설치해야죠. 임차인이 설치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임시로 부착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임시로 부착한 건 정착물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정착물로 볼 거니까 임대인이 부착해야 이걸 정착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4번이 되고. 자, 5번에 토지의 분류. 1단원에서 총론에서 무조건 틀리지 않아야 될 것이 토지의 분류죠. 자, 반드시 잘 정리해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건 이건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평가상 분류해서 용도 지역은 학계론에서 택지, 농지, 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도 지역 내에서라고 나온 거네요. 용도 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이라고 나왔어요. 자, 용도 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의 이 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라고 해야 되고,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용도 지역이 바뀌는 중이라면 이건 후보지라고 하지만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이행지라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부지는 바닥 토지가 맞죠.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만 한 바닥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맞아요.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포괄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 아래, 도로 위에는 건물 지을 수 없는데 도로 아래를 도로 부지, 하천 물이 지나가는 거니까 건물 지을 수 없죠. 그렇지만 하천 아래 땅을 하천 부지, 철도 아래도 철도 부지, 물론 아파트 아래도 아파트 부지, 공장 아래도 공장 부지, 다 부지란 말은 무조건 쓸 수 있는 가장 넓은 용어, 포괄적 용어라고 볼 수 있고, 2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자, 3번에 법지는 활용 수익이 있으나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이라고 나왔는데, 자, 법지는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를 법지라 그래요. 그럼 법으로 소유권이 있는, 등기부가 있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인데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라고 나와야죠. 이렇게 활용 실익이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기부가 없는 토지는 뭐라고 하냐면 해변가, 바닷가, 빈지라고 해야 돼요. 빈지. 자, 4번에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이 법령은 공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법. 지적법에서 부동산 등기법령에서 정한 등록단위다. 즉 등기할 때 등기하는 단위, 토지 분류가 뭐냐? 우린 필지별로 등기하죠.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라 필지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등록 단위. 등록 단위는 필지. 자, 맹지는 도로에 접점 연결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로, 여기까지는 맞죠. 맹지는. 근데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라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맹지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건 2번 되겠네요. 자, 6번에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우리가 휴라 그랬어요. 휴한지 맞는 얘기고, 자, 휴한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도시 토지를 공한지,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농지 같은 걸 우리가 유휴지라고 했죠. 그래서 유휴지, 공한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두거나 놀리는 토지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등록된 토지가 절토되거나 물에 침수되어 수면 밑으로, 물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는, 물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는 하나밖에 없죠. 포락지라고 한다. 포락지 맞죠? 자, 나지란 깨끗한 토지인데 토지 위에 기타 정착물, 건물 같은 게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모두 다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다 그랬어요. 공법상의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 돼야 돼요. 자,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자,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고,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맞는데, 얘는 맞지만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건 틀려요.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은 받고 사법상의 제한만 없는 토지를 낮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나 보상지역, 자, 이런 토지에서는 건부지의 가격이 낮의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죠. 자, 원래 우리는 이제 건부 감가가 있어서 건부지가 낮이보다 가치가 낮은 게 일반적이지만, 이 규제가 강화된 보상지역,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 있는 토지가 더 비싸게 가치가 높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부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예외 지역이 보상지역이나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죠. 맞는 얘기고. 자, 5번에 보니까 표준지,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표준지라 그래요. 이 표준지의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러죠. 지가의 공시를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 대표성 있는 토지가 표준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진 않지만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기 위한 대표 토지는 표본지라고 하고,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한 토지는 표본지라고 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서 공시에 알려주는 제도를 공시제도로 하죠. 이걸 위해서 대표성 있는 토지는 표준지. 자, 이럴 때 가치 형성이 각각 유사로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맞죠?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토지를 표준지. 그러니까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자, 7번에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틀린 거. 우리가 주택 유형 나오면, 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암기 코드가 연세, 이렇게 나눠서 가중 있고, 단독주택이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 자, 계층 수를 따질 때 4, 4, 3,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동의 연면적의 합, 바닥 면적의 합을 보면 다 660 이렇게 돼 있죠. 얘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자, 암기해놔야죠. 자,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다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암기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연립주택은 이라고 나왔네요. 연립주택은 그러면 4계층 이하,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얘 하나만 초과인 거예요. 660 초과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660제곱미터 초과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맞고, 다중주택은 다중 나오니까 여긴데 3계층 이하 660 이하죠. 3계층 이하 맞고 660 이하인데 중요한 건 얘하고 얘가 다가구와 다중이 똑같아요. 3계층 이하 660 이하, 둘 다 3계층 660 이하죠. 그러면 얘와 얘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걸 얘기해요. 자, 근데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이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틀렸네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렇게 3계층 이하 660 이하라고 나와야죠. 자, 그래서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려서 2번 지문은 틀린 얘기고, 자, 나머지 한번 보죠. 다가구 주택은 이라고 했는데 다가는 3계층 660 이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660 이하인 단독주택이다. 단독 맞죠? 요만큼은 공동이고 요만큼은 단독이니까. 다세대 주택은 4계층 660 이하이니까 660 이하, 그 다음에 4계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300세대 미만에, 이걸 기억해놔야죠. 300세대 미만에. 자, 구민주택 규모의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건 도시형 생활주택, 이만큼을 우리가 외워놔야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 자, 8번에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우리가 이제 학개론을 많이 공부하면 느낌적으로도 충분히 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좀 무조건 다 외우려기보다는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연결성을 충분히 이제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요.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도 하고,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하고, 외부 불경제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해요.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부동성이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암기 코드가 어떤 거였냐면, 외부 지역 부인이 경합하더라, 이렇게. 자, 감정평가까지 연결을 지으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나타나거나, 지역 분석,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이 있죠. 또는 지역화, 국지화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얘가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고, 부동성이 답인데 부동성이라는 지문이 없으면 인접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두 번째 적합의 원칙,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들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니까 반드시 암기 코드로 해서
서로 다 연관성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암기하시길 바라요.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부동성인 걸 맞고, 자,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자,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다. 예를 들면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경기도 권역에 있대요. 그러면 얘 토지의 재산세, 우리가 보유과세에 해당되는 지방세가 재산세죠. 이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지 않고 경기도에 내는 이유가 뭐냐? 이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경기도 권역 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건 맞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지자체에 내야 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정보활동에서 임장활동, 자, 현장에 임하는 활동, 사람이 직접 부동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장활동을 배제시키는 근거가 아니라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게 하는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임장활동만 들어갔다라고 답을 체크하면 안 되고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게 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임장활동을 배제, 제외시키는 근거가 아니라 필요로 하게 하는 근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부동산 거래 활동은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치로 인정되어 이루어진다. 자, 동산의 거래는 확실하게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물건을 주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게 확실한 거래인데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소유권만 넘겨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가치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건 맞고, 자, 가격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또는 감가 요인과 관련됐을 때는 경제적 감가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암기 코드에 여기에 썼죠. 부동성은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자,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자, 9번에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거. 자, 기억 보죠. 개별성으로.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다는 거죠. 대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게 없으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도 얘기해요. 불완전성. 얘와 비슷한 얘기가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 보니까 수집이 어렵고, 그러면 거래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높아질 수 있다. 정보를 알아내려고 돈을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정보에 대한 얘기는 다 정보가 어렵다, 정보가 불완전하다, 정보가 비대칭이다, 이런 건 다 부동산이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알기가 어려워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니은 부증성은 토지의 공개념과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 맞죠? 자, 부증성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만들 수 없으니까 토지가 귀하다. 그러면 토지의 공개념은 공익, 즉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을 공개념이라 그래요. 개인 간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으면 개인 땅을 수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죠. 자, 수용하려면 개인이 땅을 팔고 싶지 않아도 정부한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용계획이 발표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이 크니까 무조건 팔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건 개인 권리를 좀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때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토지의 공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공개념이라는 게 있어서 즉 개인 권리가 일부 침해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 뭘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정부가 토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건데 만들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념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최유용의 근거. 자, 만들 수 없는 땅이니까 귀한 땅이죠. 귀한 땅이니 보니까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 맞죠? 자,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배제시킨다라고 나와야죠. 배제시킨다. 적용이 안 되게 한다라고 나와야죠. 한 종류의 물건 하나의 가격으로 모두 똑같다는 것이 일물일가 법칙인데 개별성에 의해서 같은 부동산이 없죠. 그래서 하나의 가격으로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만 나왔다고 해서 개별성이나 연결지면 안 되고 최근 나온 문제는 이 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배제시킨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럼 디귿 틀린 걸 제껴놓으면 자, 기억이나 기억 니은인데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영속성은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부동산 활동의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제시키는 근거죠, 역시. 자,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아서 소모가 안 되니까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 간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고 나와야지. 감가상각을 배제시키는 근거라고 나와야지 필요한 근거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 내용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좀 꼼꼼히 공부를 하고, 이건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고, 자, 10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옳은 것. 토지 분할 합병 가능성은 토지를 쪼개거나 합칠 수 있죠. 이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용도를 다양하게 해주는 방법이 맞죠. 어떤 큰 토지를 쪼갠다라면 다양한 이용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용 방법을 용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용도의 다양성은 물리적 공급을 가능한 게 아니라, 자, 물리적 공급은 부중성에 의해서 불가능한 거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토지 하나에는 하나의 용도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가 있으니까 용도를 바꿀 수가 있죠.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량을 늘릴 수 있더라. 이런 걸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 그랬어요. 용도적, 전자칠판이 좀 더운가 봐요.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자, 말로 하자면 물리적 공급이 가능한 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개별성은 토지에 대한 일반화 또는 표준화를 용이하게 한다.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일반화나 표준화가 어렵게 한다, 용이하지 않게 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즉, 개별성은 같은 게 없어서 조직화도 어렵고 표준화도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다. 일반화도 어려운 거예요. 일반화라는 건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이 공통적이니까 A도 이렇고 B도 이렇고 C도 이렇고 공통점이 있으면 모두 다 이렇다라고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일반화도 어렵고 표준화도 어려운 거죠. 물론 조직화도 어려운 거고. 자, 4번에 부정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자, 공간 공급의 입지 경쟁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부정성은 만들 수 없다니까 토지에 희소한 거고, 희소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공급의 경쟁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수요, 토지도 공간을 얘기하니까 수요 경쟁을 유발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자, 부중성은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게 한다. 아까 지역 분석에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역 분석 나오면 부동성이라고 나와야죠. 부동성,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제가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기 코드라고 그랬어요. 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암기해서 서로 관련성을 잡아서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 원칙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들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맞고, 나머지 틀린 것들을 왜 그런지 한번 해석을 충분히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봤고, 총론은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평가단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고 틀렸던 것이 왜 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좀 다짐하면서 꼼꼼히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고, 특히나 내가 좀 어려워하는 단어는 이런 평가단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 틀린 문제에 관련된 요약집을 좀 한번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론 정립을 해서 내 걸로 좀 차근차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추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2단원 경제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